네, 6월 22회에서 드라기 총재가 현재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모멘텀이 약하긴 하지만 경제 회복세가 찬찬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드라기 총재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여잡기도 했고요. 또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는데 오늘 발언의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드라기 얘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리스 얘기는 드라기가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드라기는 말 그대로 그냥 정치적 수사에 그쳤을 뿐이고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죠. 오히려 이제 독일 대통령이라든지 독일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더 무게감이 가는 거고요. 오늘 드라기 얘기에서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응축하면 디플레에서 벗어났다가 끝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그동안 디플레 우려 때문에 양적완화도 한 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은 건데 디플레에선 벗어나고 있고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죠. 그런 발언에 오늘 금융시장의 반응은 일단 유로화는 반등을 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계속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유로화가 최소한 좀 바닥을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물가 성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의 일간 변동을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독일 국채금리가 하루에 30%가 올랐는데 오늘은 20%가 넘게 올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2%가 국채 수익률 퍼센트가 아니라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변화율이 지금 이틀간 저점 대비해서 50%가 넘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채율이 만약에 1%를 넘기 시작하면 이거 의미를 어떻게 또 바라볼 건지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이태리, 스페인 이런 국가들까지 모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에 그리스같이 지금 위험에 빠져있는 국가들의 또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드라기 발언의 핵심은 디플레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디플레에서는 벗어나고 있고 물가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주식시장에는 또 다른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라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언급드렸지만 채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채권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누군가 대응하면서 계속 사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매도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의 둔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유로존의 QE 프로그램의 핵심은 계속 꾸준하게 2016년까지 간다라는 것인데 이번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유로존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책의 강도를 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그동안 꾸준하게 반대해왔던 것을 디플레에 빠지다 보니까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돈을 쏟아 부은 건데 디플레에서 정말 벗어나게 되면 돈을 더 풀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독일의 입장에서는 유로화 강세로 간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9월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유동성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9월 이후에는 그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환율 시장에 대한 이슈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화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 국제 통화 중에서 최근에 가장 약한 게 엔화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건 엔달러 환율이 아니라 엔화 자체를 평가하는 엔화 인덱스인데요. 지난 저점을 붕괴시킨 이후에도 하락폭이 쉽게 멈춰지지 않고 있죠. 다만 하락의 강도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실제로 엔달러에 투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약세 포지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 거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QE의 강도가 낮아질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국제통화의 50%, 30%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화가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일본이 더 돈을 안 풀더라도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그 경합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일부 전자 부품, 선박 이런 것들에 대한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엔화 환율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센티먼트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게 만약에 뭐 126엔대, 127엔대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들 업종에 직접적인 이 수익성 타격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차는 수급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예상외로 좀 많이 밀렸고 어제도 더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쉽사리 멈춰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엔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드라기의 발언이 유럽이 디플레를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유럽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여부와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 여부가 전체 금융시장과 우리 금융시장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율에 따른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네이버의 주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오름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주가는 좀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글로벌 SNS 주들의 이 주가 동향부터 일단 짚어주시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죠. 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견조했기 때문에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텐센트 홀딩스가 레벨업을 크게 시도한 이후에 현재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추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완만하긴 하지만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준희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규 서비스를 계속 런칭하면서 나타난 효과도 있고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믿음도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계속 부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SNS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광고를 해야 되고요. 또 이와 관련된 매출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게 그 가입자거든요. 또 그 가입자 중에서 얼마만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액티브 유저가 과연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의 핵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규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고요. 인공지능은 왜 쓰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다양한 콘텐츠들을 인공지능으로 엮어서 더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oT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그 혁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공지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능들을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은 빠르게 런칭하면서 더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규 유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다음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주가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음 카카오가 인수 합병 등을 통해서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상당히 조용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지금 네이버는 라생라사라고 봐야 되겠죠. 라인 기대감만 조금 살면 뭐 주가가 확 올랐다가 라인이 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주가가 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이버가 재상장된 이후에는 라인에 의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이 뭔가 뭐 부스트를 주느냐 아니면 오히려 디프레스 압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굉장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액티브 유저가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네이버 페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티브 유저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이 포탈은 금액 자체는 크지만 성장률은 꽤 줄어드는 반면 지금 게임과 함께 광고 시장의 성장, 특히 광고 시장의 성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유저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카카오에 비해서 라인이 액티브 유저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둘 다 똑같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면서 다음 카카오가 조금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카카오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SNS 쪽에 투자한다면 라인 쪽이 여전히 좀 우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더욱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주가도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다음 카카오는 저성장 때문에 싸야 되는 거지만 라인 같은 경우가 성장만 제대로 한다면 네이버는 현재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저평가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액티브 유저의 숫자라든지 향후 추가적인 서비스의 런칭이라든지 또 라인의 지금 확보해놓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전히 전 다음 카카오보다는 라인 쪽에 무게를 두고 네이버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장기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든지 구글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가 라인 쪽에서 네이버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